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퇴근길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오늘 환율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엔화,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우리 원화의 가치도 1350원까지 밀렸는데요. 달러만 잘 나가는 세상. 킹달러 시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예. 3프로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예. 제일 재밌으시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가 그래요? 잘못된 소문이 있습니다. 쉽고 재밌다. 문홍철 팀장님이. 최대한 쉽게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예. 한국인들이 우울한 이유가 예. 누구와 비교하면 안 된다. 예. 또 비교를 했네.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시죠? 하여튼 재밌다. 예. 문홍철 나오면 재밌다. 아, 재밌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자, 달러 값이 왜 계속 오릅니까? 뭐 예. 원화부터 여쭤볼까요? 원화 값은 왜 자꾸 이렇게 힘이 없나요? 사실 원화만 약한 게 아니라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다른 통화 대비해서 이제 원화의 절하폭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원화만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심지어 금리 올린 일본 엔화도 달러 대비 약하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달러 혼자 강하고 달러를 제외한 뭐 거의 대부분의 통화들은 좀 약한 편이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우거든요. 경제 좋으면 그 나라 예. 화폐 가치 올라간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와서 달러 주세요 할 네, 테니까요. 예. 그럼 달러 수요 높아지면 뭐 수요 높아지면 가격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률의 격차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환율은 이제 어려운 이유가 두 개의 경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가령 미국 경제가 좋아도 한국 경제가 더 좋으면 원화가 강하고 달러가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 혼자만 미국 혼자 경기만 좋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뭐 이제 투자 매력도나 뭐 경제 성장이 별로다 보니 달러 혼자만 강해지는 현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달러 강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전 세계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은 당연히 달러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는 원화, 그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부채죠. 그럼 한국은행의 부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빚을 냈어요? 그러면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겠죠. 네. 그러면은 그 빚의 담보는 주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는 한국은행의 부채잖아요. 네. 그러면 담보로 되어 있는 건 한국은행의 자산이겠죠. 네.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있는 건 전부 달러입니다. 왜 안 보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보이고 전부 달러는 아니고 뭐 거의 대부분 달러. 달러 표시 채권들이 주로 거의 대부분 달러, 뭐 유로가 좀 있고. 네, 네. 근데 한 65%, 70% 정도가 네. 달러예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즉 여러분들은 원화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군요. 달러를 쓰고 있고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는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달러가 강해지면 그냥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긴축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지금처럼 미국 혼자 잘 나갈 때는 이게 균형으로 안 가고 오히려 확대돼요. 미국이 더 잘 나가게 되고 미국의 지역은 점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다른 나라는 금리 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 경기는 더 안 좋아진다. 더 안 좋아지죠. 달러가 세지면 예.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힘드니까. 네. 실제로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뭐 이제 내리네 마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뭐 조만간 내린다고 하고 스위스는 이미 내렸죠? 그랬어요? 네. 네. 지난주였어요. 스위스가 선진국 중에서는 최초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원래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를 내린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스위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조만간 금리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유럽 경제는 사실 침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벌어지게 돼 있고, 뭐 미국도 금리를 내릴 건데 금리 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네. 뭐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데도 달러와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금리는 결과죠. 네. 경제가 나쁘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물론이지만 결국 네.
펀더멘털의 격차, 네. 성장 격차가 미국 혼자만 괜찮고 네. 미국 외 지역은 굉장히 힘들고 격차가 벌어지죠? 그러면 다들 아유 이거 별다른 통화들은 벌어야 되겠네. 미국이 좋네. 그럼 미국 통화인 달러가 강해지겠죠? 그럼 격차가 벌어지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이게 경제 현상 설명할 때 네. 정말 어려운 게 환율이거든요. 근데 팀장님 정말 쉽게 설명 잘하시네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측만 어려워. 미래를 예측하기만 힘들어요. 하나씩 갈게요. 자 이제 개별 이유를 하나씩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도대체 달러만 왜 잘 나가느냐? 예. 예를 들어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정말 뭐 몇 년 만이에요. 이제 기준금리도 뭐 17년? 예. 0.1%포인트. 일본은 왜 금리를 왜 그렇게 올려요? 다른 나라는 다 0.25씩 올리는데 왜 일본이 보시면은 지금 0.1씩 올려요? 최근 한 2개 분기 동안 네. 성장률이 거의 빵. 네. 그러니까 거의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려다 보니 많이 못 올리고 아주 조금만 올릴 수밖에 없는 상징적으로. 겁니다. 예, 상징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갔다가 뭐 0.1 정도 올려서 아주 약간. 네. 그러니까 시장이 눈치를 까겠죠. 이거 보니까 펀더멘털이 일본이 좀 별로야. 이제 물론 주가나 기업 실적은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엔이 그동안 약해서 네. 벌어졌던 현상이었던 거고 전체적인 성장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렸어? 그러면 뭐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엔화가 조금이라도 달러화에 대해서 엔화가 조금이라도 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날도 조금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성의를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혀 네. 없습니다. 오히려 당일날 일본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고 장기물이 엔화는 오히려 더 약해졌죠. 물론 현재 이제 기시다 총리나 대장성에서 개입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엔이 너무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약하니까 네. 이건 좀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당일날은 그래도 반응을 해야지. 그럼 반응도 없이 바로 약하니까 아마 앞으로 엔을 강세 쪽으로 유도하는 개입을 할 것 같긴 해요. 같긴 한데 그 말씀은 달러 내다 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대장성은 이제 대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가지고 있던 외환 아니 보유고를 우리도 파는 달러는 많지만 뭐 근데 많이 내다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일본이요. 이제 아니, 잘 미국이- 개입을 잘 안 해요. 뭐 환율 조작국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많이는 안 되잖아요. 그 야금야금 조금씩 미국 거죠. 눈치 보면서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이른바 되는데 시장 개입. 미국이 이미 옛날에 오바마 때 네. 허락을 해줬습니다. 일본은 일본에 허락을 해줬어요. 우리는 뭐 맨날 한국은 안 되죠. 니네 환율 니는 왜 이렇게 한국 안 돼. 원화값이 낮니?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합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아베가 트럼프 앞에서 얼마나 귀여움을 보여줬습니까? 그럼 캠프 데이비드 가서 같이 골프 쳐주고 네. 카트 운전해주고 거기서 이제 모래밭에서 구르기도 하고 달려가서 찌치다가 굴렀죠. 깔아가서 이제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뭐 정치인이 일국의 수상이 저렇게 격이 떨어지냐? 그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엔화는 시장 개입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베의 그런 행동에는 네.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 약세 정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제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바뀌니까 그냥 바로 가서 열심히 손을 비비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강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역시 환율에 대한 일본은 뭐 엔화값을 낮추는데 평생 전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아베노믹스가 개시된 아베노믹스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엔 약세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엔 약세를 마음대로 못 해요. 미국이 그러니까요. 허락을 해줘야 돼요. 네. 우리나 뭐 베트남 같은 나라는 뭐 네. 환율 조작국으로 조작국이 지정돼가지고 됩니다. 아주 혼쭐나죠. 그거는 관세 때려맞고. 따라서 정치인들이 가서 미국에 적절한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일본 말고 이렇게 맘대로까지는 아니겠지. 일본도 좀 눈치. 이렇게 가서 시장에서 엔화값이 네. 너무 올라가네. 네, 그럼 뭐 네. 달러 좀 팔아야겠다. 이렇게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일본을 우방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네.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 있는 국가라는 이제 전략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뭐 한국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 봐요. 네, 한국도.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이 과연 이제 그러한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미국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네. 근데 제조업 국가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조업 국가는 반드시 통화가 약해져야 됩니다. 수출에 유리하기 위해. 이제 그건 우리가 알고 기본적인 있는 이유죠. 건데, 네. 기본적인 이유인데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는 자국 통화가 무조건 강해져요. 그냥 냅두면 무조건 강해져.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에 독일 마르크화가 그랬고 일본 엔화도 엄청난 엔고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이제 이러한 강한 통화가 유지가 되는 제조업 국가들은 왜냐하면 제조업 국가는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는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에서만 경쟁하잖아. 뭐 해외 의사를 우리가 수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조업은 안 그래요.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해. 그래서 제조업은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데 가격을 함부로 못 높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뭐 비용이 일부 상승한다든가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그래서 반드시 통화가 약세가 돼야 됩니다. 일본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했고 독일은 자연스럽게 됐죠. 왜냐면 독일은 유로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일의 펀더멘털 대비 옛날에 마르크는 되게 비쌌고요. 혹은 뭐 독일의 펀더멘털가 맞았고 반면 유로화는 남유럽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독일의 펀더멘털 대비 유로화는 되게 약한 겁니다. 굉장히 약해. 네. 그 이후에 드라기가 더 약하게 만들었죠. 22에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 때까지 네. 독일 그리고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까지는 독일 경제가 굉장히 뭐 옛날에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병자였는데 굉장히 최근 20년 동안에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뭐 독일의 뭐 직업교육 혹은 뭐 산업정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러워. 아.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시죠. 그 이제 수출이나 일본 여러 네. 경제 지표들이 아까 성장률은 좀 많이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안 좋아요. 낮다였지만 안 좋아요. 기업들 실적도 좋고. 예. 그리고 금리도 뭐 어쨌든 올렸잖아요. 예. 근데 왜 밀리냔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예. 화력이 세다. 1번은 미국이 세다. 2번은 일본의 회복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아. 1번이 중요합니다. 네. 미국이 결국 둔화가 돼야 결국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되거나 달러가 약해질 수 있겠죠. 이제 그거는 좀 시차가 걸립니다. 미국 경제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뭐 오늘 설명하기 좀 긴 얘기지만. 네. 그럼 두 번째, 일본의 경제가 살아날 거냐? 이거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거의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는 한국이랑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 물론 한국이 더 나쁘지만 네. 일본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럼 과연 일본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선 시장이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좀 낮춰준다면 네. 기대했던 대로 낮춰준다면 일본은 올리고 미국은 이렇게 내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차가 좀 낮아지면 네. 엔화 값이 조금 올라갈 텐데 네. 내린다더니 이건 조금 올라갔어요. 네. 이만큼 네. 내린다더니 미국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린다고 했다가 제가 이제 N 달러 모델, 달러엔 네. 모델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나마 제일 잘 맞는 게 미일 10년물 금리차입니다. 미국은 10년물이 지금 4.3을 넘었잖아요. 네. 위로. 반면에 일본은 금리 올렸는데도 오히려 0.7%대에서 오히려 약간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네. 있죠. 그러니까 금리차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달러엔이 오히려 N 약세 쪽으로 움직이죠. 최근엔 금리 차가 더 벌어졌다 이 말씀이세요? 더 벌어졌으니까 달러엔이 이제 N 약세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리차 모델이 최근에 잘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해소하려면 일본 금리가 더 오르든지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변동성으로 보면 미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더 커요. 네. 그럼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려면은 떨어져야 엔화가 강해지겠죠. 근데 미국채 금리가 지금 보면은 미국 경제 좋아. 유가도 높아. 미국 물가가 뭐 일부 사람들이 뭐 재가속을 할 가능성이 있대요. 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시장이 받아들이게 된다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미국은 계속 경제가 좋거나 물가가 꽤 버텨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N 약세를 N 강세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예.
더 엔화를 팔고 더 팔고 엔화 값은 더 떨어지고. 달러 엔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엔이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국채금리 이야기하셨지만 미국의 시장 금리는 도대체 언제 떨어지냐? 아무리 해도 잘 안 기다려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롯데자이언츠 큽니다. 성적하고 미국이 이 열세입니다. 국채금리 떨어지는 거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왜 금리를 올렸는데도 경제가 좋아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 원래 그렇습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 120년 동안 많이 했잖아요. 네.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이상하게 금리를 올릴 때 경제가 좋아요. 경제가 아니 근데 바꿔 말하면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네. 있는데 사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불이 잘 안 꺼진다. 그런 셈이죠. 네. 불이 있는데 물을 아무리 막 뿌려. 그럼 네. 원래 경기가 활활 타는데 금리 교과서에는 올려봤자 불이 잘 안 꺼진다. 불에다가 물 뿌리면은 불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과서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제 경제 구조상 미국은 주로 고정금리로 조달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기준금리 담보대출도 대부분 고정금리죠. 그렇죠. 주택도. 네. 우리나라는 단기금리로 조달하잖아요. 네. 3개월짜리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어느 나라나 가장 큰 부채는 결국 가계부채이고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커요. 근데 주담대가 왜 중요하냐면 주담대는요 정치적 압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도 정치권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겠죠. 자, 중앙은행이 정치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정치권은 결국 국민의 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 표를 좌우하는 가장 큰 경제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입니다. 한국은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럼 주담대 금리가 바로 쭉쭉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나 지금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압력이 정치권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시면 뭐 정치인들 일부 사람들이 뭐 한국은행 총재에게 뭐 이러이러한 거를 요청했다. 이제 이런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조심스럽게요. 예, 네. 이게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뉴스였는데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영향이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4%대의 기준 그 고정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아놨어. 3% 4%대로. 시장금리 아무리 올라가 봐야 이 사람들이 부담되는 금리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물론 이것도 최근에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력이 가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경제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집값도 오히려 올라. 안 떨어져. 왜냐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니까 이사를 못 가겠죠? 이사를 못 가니까 매물이 안 나오죠? 그럼 매물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줄죠? 주택 공급이? 집값이 오르죠. 안 빠져요.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 뭐 YOY로는 그래도 안정되고는 있지만 네. 레벨 자체가 되게 높습니다. 주택 가격 레벨 자체가. 그 얘기는 고정금리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주택 가격이 잘 안 빠지면 미국은 또 거주비 내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큽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게 7페이지 그림인데요. 7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이게 각 국가별로 소비자 물가 내에서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니까 미국이 30%가 넘죠? 네. 거주비 비중이 엄청 커요, 미국이. 우리는 생각보다 낮고요. 우리나라는 9% 정도죠. 예, 우리나라가 집세가 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이거 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잘 인식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주비가 월세가 쌉니다. 월세가 싸요. 미국은 굉장히 거주비의 거의 한 월급의 3분의 1을 뭐 혹은 절반까지도 월세로 씁니다. 미국은. 뭐 유럽도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를 보시면은 거의 30% 이상의 거주비 부담이 있죠. 네. 자, 문제는 안에 색깔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하고 노란색. 네. 하나는 렌트고 하나는 자가주거비. 예. 이 렌트, 이 노란색, 주택 임차료. 저게 월세예요, 월세.
근데 미국 보시면 월세가 의외로 비중이 크지 않아. 나머지는 다 파란색입니다. 아니 그럼 주거비가 월세 아니냐? 아니에요. 저 파란색의 자가주거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가주거비라는 건 뭐냐면 집주인한테 직접 월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집에 살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을 임대 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자기가 살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월세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 집 월세를 알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집값이 오르면 월세가 올랐겠거니라고 자가고주비를 기록합니다. 근데 미국 집값이 아까 레벨이 되게 높다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파란색의 자가고주비가 잘 안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져. 되게 천천히 떨어져요. 네. 결국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져. 보시면 선진국 중에서 제가 스위스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스위스는 선진국 중에서 이상하게 자가주거비가 작아요. 즉 월세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아까 선진국 중에서 제일 먼저 금리 내린데 스위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월세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빠르게 반영된다. 네. 스위스는 실제 미국도 월세 자체는 되게 빠르게 지금 월세는 마이너스 신규 월세 기준으로 마이너스 5%예요. YOY로. 미국이.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안 된다기보다는 느리게 돼요. 결국 따라오는데. 근데 미국은 거주비 비중이 큰 데다가 실제 월세는 의외로 비중이 별로 반영이 안 되죠. 네. 반대로 파란색의 자가주거비가 크죠. 스위스는 반대로 실제 월세가 반영이 빨리빨리 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내렸죠. 이 다음에 빨리 금리를 내릴 때가 어디냐면 스웨덴이라고 했죠 아까. 보시면 스웨덴도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선진국 중에서는 자가주거비 비중이 그나마 좀 작은 편이죠. 네. 절반이니까. 근데 미국은 보세요. 너무 커. 이 얘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이 물가가 높아서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영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영 방식 때문에. 실제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반영 방식 때문에 금리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미국은 천천히 떨어져. 물가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그러면 미국은 금리 영향을 고정금리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이 워낙 많기 느리게 때문에 받아요. 느리게 받는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오히려 반대로 네.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반대로란 말씀은 자, 그러니까 지금 네. 월세가 차지하는 그 네.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이 네. 더 더 강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뭐랄까?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죠? 고정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집 산 사람은 네. 부담이 없죠. 네, 월세인 사람은 부담을 많이 느끼겠지만 비중이 작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늦게 내리죠. 그래서 그것이 금리를 빨리 내리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않죠. 오히려 늦게 내릴 이유가 되죠. 이해했습니다. 늦게 내릴 이유가 되죠. 미국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네, 거기다가 뭐 성장률도 좋아. 거기 이제 가장 핵심은 이민이에요. 이민. 네. 근데 아무튼 이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성장과 고용이 좋아. 근데 금리를 성장률 좋은 거 이민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기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높인 게 언제예요? 이제 서프라임 때, 네, 이제 그 2006년 7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0년 전이네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미국들의 기업은 정말 눈부시게 잘 하고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해서. 그거는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약간 있었는데 오해가 있으신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GDP 내에서 네. 기업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 이제 요걸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일본도 한번 보세요.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고 니케이의 상승폭이 엄청 빨라. 그러네요. 근데 성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과 GDP 간에는 분명히 관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장기적으로만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 판단을 하실 때는 주가를 사거나 투자하실 때는 그렇게 길게 판단 안 하잖아요. 당장 뭐 다음 달, 네. 뭐 이번 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 실적이 좋으면 결과적으로는 GDP도 올라가는데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시기에서는 둘은 사실상 별개예요. 그러니까 네. 뭐 넷플릭스나 미국이 만든 관련 수많은 없어요. 기업들,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눈부신 실적을 낸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구다. 설명해 주시면. 제일 중요한 건 경제의 전체적인 통합인 인구입니다. 어. 미국은 지난 23년에 넷 순인구 증가가 1.3%가 넘습니다. 총인구에서 당연히 이민 때문이고. 거의 대부분이 이민이죠. 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4%. 네. 일본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비유를 하자면 미국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냥 조금만 올라가도 쭉쭉 올라가는 거고, 한국이랑 일본은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발걸음으로 뛰어가지고 이 천국의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이 인구가 이 경제학자들이 보통 좀 간과하는 것도 있고, 한국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인구 뭐 중요하긴 한데 인구가 막 변하진 않잖아요, 자주. 어느 나라나 네. 쉽게. 그러니까 얘를 좀 빼고 얘기해도 크게 경제를 분석하는 데는 오류가 없는데, 미국은 지난 한 해에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민 때문에. 그럼 갑자기 이민이 왜 들어왔냐? 그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 추방된 분들이 이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들어오고 국경이 지난해에 개방이 됐어. 지난해 5월에 우리가 이제 타이틀 42라고 하는 일종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제 해제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빨리 가야지. 그동안 쫓겨났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공화당은 당연히 이민 반대고,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민을 이런 식으로 너무 받아들이면 국경이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민자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 대선에 가장 중요한 토픽입니다. 1위. 이민자를 이제 받지 말자는 아닌데 좀 가려봤자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이게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속도는 좀 완화가 될 것 같긴 해. 네. 다만 지금까지는 이민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불법으로 취업을 했어요. 뭐 사실 미국은 이제 불법이라고 부분 안 하고 이제 서류 미비 이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취업을 했어요. 월급 받잖아요. 요거는 매월 초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에 포함이 됩니다. 네. 페이롤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돈을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데, 소비되면 그 소비한 만큼 다 GDP 올라가. 소비가 GDP로 들어가고 소비는 좋고 노동 공급을 하니까 임금이 안 오르겠죠? 네. 그래서 임금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이 안정됐고 미국의 비농업 고용은 많이 늘어났고 미국의 GDP 좋고 소비 좋죠. 이것이 바로 이민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야. 근데 막상 미국 지나가는 시민 한 명 잡아가지고 당신 지금 요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안 좋아. 특히 경영자들은 굉장히 경제를 안 좋게 봅니다. 지금 미국 CEO의 80% 이상이 경제가 곧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길거리나 상인분들 인터뷰 가면 지난 30년 동안 늘 연말에 경기가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어. 늘 그러세요. 근데 하여튼 뭐 미국 경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들의 실적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고. 네, 총합으로 봐야 돼요. 총인구에서 1.3%? 예, 이제 23년에만. 그러니까 플러스 GDP에는 플러스 1.3이 사실 그냥 굉장한 더해지는 수치예요. 거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주택이 1.3%더 필요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주택이 부족해지는 네.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네. 뭐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집을 뭐 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꽤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면이 있죠. 자, 일본이 기준금리 조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엔화 값은 왜 이렇게 약세인가 하다가 이제 미국 경제가 왜 강한가, 미국 네. 경제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안화는요? 위안화를 중국 경제 시들한 건 알아요. 최근에 원화가 좀 약한 트리거가 됐던 게 네. 엔과 위안이 같이 좀 약해졌던 것을 반영을 했죠.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연말까지는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가 좀 터닝하면서 결국은 연말에 지금 말고 네. 연말에는 결국 달러 약세 그리고 원과 위안의 강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 근데 다만 2분기가 좀 문제야. 2분기는 강달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달러로 치면 상고하저죠. 2분기까지도 달러가 셀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경제 좋다 이런 뻔한 얘기 잘 안 하겠습니다. 다 뭐 좋다는 얘기가 뭐 지금 다 좋으니까 뭐 계속 좋겠지 뭐 이런 얘기해요. 보통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을 친 게 작년 7월이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야 미국 경제가 나빠져요.
그 얘기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만 2분기에도 미국 경제가 뭐 좋을 건데 특히 2분기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테이퍼링 때문에 아니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달러를 누가 가져가요? 네. 가져갑니다. 14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네. 띄워주실래요? 예, 14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도 몇 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채 발행이 줄어요. 이제 전후가 다 생략하고 트레저리 빌, 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채 3개월 이하가 늘어날수록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즉 달러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얘는 미국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얼마 발행하겠다. 자, 보시면 작년부터 발행액이 많이 늘었죠. 이 얘기는 연준이 테이퍼링 하든 말든. 네. 죄송합니다. 양적 긴축. 연준이 양적 긴축 엄청 했죠. 네. 금리 인상도 했죠. 네. 그거 하든 말든 무관. 오히려 달러의 유동성은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돈이 없거든요. 일단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정부를 운영하려면. 국채 발행을 하는데 네. 장기채냐 단기채냐에 의해서 시장 영향이 달라요. 네. 장기채는 유동성이 되지가 않아요. 단기채가 유동성이 됩니다. 네. 단기채. 그리고 저는 중앙은행, 연준과 미 재무부, 정부를 하나로 보거든요. 자, 하나로 보는데 우리가 늘 연준이 돈 푼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 네. 그런데 연준이 돈 푼다는 얘기는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산도 있지만 부채도 있죠. 연준의 부채가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연준의 부채는 대부분 1일물입니다. 하루짜리. 네. 다 짧아요. 네. 다 짧아요. 정부도 연준과 같이 정부 부문이죠. 사실 둘을 합쳐버리면 보통은 우리가 연준이 돈 풀어야, 연준이 밸런스 시시 증가해야 유동성이 증가해야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 얘기는 잘 안 하죠. 왜냐면 교과서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로 합쳐요. 네. 정부가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 이건 마치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대규모의 트레저리 빌 단기 재정증권 발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유동성을 달러예요. 이건 다 달러. 달러 유동성을 이제 풀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었겠죠. 네. 실제로 작년에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암호화폐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연준은 긴축을 해도 네. 정부가 풀었으니 그런 흐름으로 그럼 한쪽에서 가는 겁니다. 보일러 떼고 한쪽에서 에어컨 켜고. 그런데 보일러가 훨씬 셌던 거죠. 그거를 저희가 네팅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연준이 긴축하는 양. 제가 아는 상식과 정말 많이 오늘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연준이 돈 걷어봤자 헛것이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아니 연준이 금리도 이렇게 올렸고 양적 긴축까지 했는데 그럼 더블 긴축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주가가 오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암호화폐는 저렇게 오르냐는 거예요. 금은 왜 오르고 집값은 왜 안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보셨던 그래프의 제일 오른쪽 막대기인 3월 네. 그래프. 3월 네. 그래프가 좀 줄었어요. 그동안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안 하고 지금 네. 3월 달이 보시면 2월 달보다 좀 줄었죠. 발행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발행보다 더 중요한 건 순발행이에요. 왜냐면 얘는 만기가 짧다 보니까 계속 만기가 돌아오고 공급하는 게 그 만기보다 반드시 더 많아져야 순공급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순공급을 우리가 그래프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다음 15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15페이지 그럼 잘 보세요. 저 막대기. 얘가 정부가 발행하는 트레저리 빌의 순 공급, 즉 네. 유동성의 순 공급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네. 네. 전부 다 완전히 다 네팅 친 거예요. 네. 보시면 작년에 막대기가 위로 많이 가 있죠. 이거는 달러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렇게 공급되면 모든 사람이 해피해요. 에브리바디 해피. 저게 계속 공급이 돼야 돼. 하지만 뭐 미국 정부가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계속 뭐 한 달로 돌려막기 하고 뭐 세 달짜리로 돌려막기 하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발행을 좀 긴 걸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기채는 줄겠죠. 네. 아까 줄었죠. 네.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순공급 보세요. 막대기가 확 줄었죠. 이렇게 줄면 시중에 풀린 돈이 확 줄었다. 시중 유동성, 왜냐면 연준은 계속 정부 측면에서. 연준은 계속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네. 그 이상의 보일러를 틀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일러가 약해지고 있어. 그러면 점점 방의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달러의 공급인데 네. 이렇게 되면 3월 달부터 보시면 뭐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조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4월도 그렇고 그 이유가 저는 정부가 공급하는 달러가 줄어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이 달러의 공급은요, 미국 정부가 이미 2분기까지 발표를 해놨어요.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라고 발표를 이미 해놨습니다. 근데 그 발표된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16페이지 그림인데 다른 표 보지 마세요. 제가 아까 동그라미 2분기라 그러셨죠? 네, 2분기.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네, 제가 달러 유동성이 4, 5, 6월에 줄 것이다. 네, 2분기에. 2분기라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이미 발표를 해놨어요. 이거는 지금 이 표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왼쪽 동그라미는 1월에서 3월이죠. 순 트레저리 빌 공급이라고 돼 있죠. 네. 4,420억 달러. 연준이 한 달에 줄이는 게 1,000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보통 1,000억 달러로 알고 있죠. 네, 1,000억 달러가 네. 좀 안 되는데 지금 4,420억 달러를 3개월 동안 공급했으면 연준보다 훨씬 많이 공급한 거죠. 넉 달치 이상을 그냥. 네. 네. 그리고 이 1월부터 오른쪽, 3월까지. 그리고 이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이게 4월부터 6월까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가로치고 빨간색은 마이너스예요. 순 상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가 이제 순 상환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2,450억 달러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4, 5, 절반이 6월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네. 4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빨간색으로 가로가 쳐진 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가 유동성이 아니라. 자 정리하면 확 줄어든다. 2분기에. 저기에 2분기에 게다가 연준은 월 1,000억 달러씩 줄이고 있죠. 네. 그럼 3개월 하면 3,000억 달러죠. 네. 이거 줄어드는 것까지 하면 추가로 2,450억 달러죠. 네. 그럼 거의 6천억 달러 가까운 돈이 2분기에 사라진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연준이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2분기에 연준은 강력한 금리 말고요. 네. 기준금리는 저는 별로 관심 없어. 저는 유동성에만 관심 있어. 그 점도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저는. 뭐 되든 말든. 왜냐면 어차피 늦게 내릴 거니까.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달러 유동성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미국 이번에 3월 FOMC가 있었잖아요. 다들 뭐 3월 FOMC 점도표 보고 있었죠? 저는 점도표 안 봤습니다. 제가 본 건 연준이 2분기에 정부가 줄이는 요 유동성을 어떻게 상쇄시킬 거냐가 제가 관심 있었던 겁니다. 3월 FOMC에서 점도표는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기억나세요? 3월 FOMC 때 연준이 파월이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릅니다. FOMC 때 파월이 유동성 얘기를 아주 조금만 했습니다. 별로 안 했어요. 금리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파월이 유동성 공급 얘기를 좀 해줄 줄 알았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지금 QT라고 있잖아요. 네. 양적 긴축. 양적 긴축의 양을 줄인다. 이걸 보통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양적 긴축의 양을 줄인다거나 혹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상기구가 있습니다. 비상기구. 네. 스탠딩 레포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기구를 3월 FOMC 때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만 하면 또 뭐 갑자기 증시가 확 튀어오르거나 이러니까. 근데 증시는 유동성에 별로 관심 없어. 금리에만 관심 있어요. 금시는 관심.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 제가 3월 FOMC에서 봤을 때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연준이 2분기에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뭐 기본적으로 줄이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2분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죠. 큐티는 예정대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월별로 계속 갑니까? 변동은 이제 없고요? 이번 FOMC에서의 정확한 워딩은 네. 양적 긴축은 양적 긴축을 페어리 순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다음 회의를 얘기하거든요. 다음 회의 때 양적 긴축을 줄이는 것으로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 딱 요 정도 얘기였습니다. 딱 여기까지. 근데 사실 이걸로는 제가 볼 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줄이긴 할 건데 2분기에 줄어드는 유동성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연준의 요 정도 행동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자, 그래서 2분기에 달러 유동성이 확 줄어든다. 예. 네. 뭐 기본적으로 저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지만 네. 정부 측면에서도 확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달러 값은 비싸질 가능성이 더 세질 거 있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냐? 네. 이제 보통 주식에도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에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해요. 유동성을 늘리면 가격이 오르고 줄이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암호화폐가 좀 쉬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저는 아까 3월 달에 트레저리 빌 공급이 줄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차트가 하나가 있는데 네. 지금 요 12페이지 차트일 겁니다. 요 12페이지인데 요 차트의 회색만 보시면 돼요. 요 회색. 요 회색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계속 좀 증가를 해주거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소하고 아마 2분기에는 좀 감소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건데 그냥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본원통화예요. 본원통화. 네, 네. 달러 본원통화. 이 달러 본원통화가 앞으로 2분기에 좀 줄어들게 되면은 특정 레벨을 터치할 때 리스크가 좀 생길 수 있고 연준은 그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하반기에는 완화로 갈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 하반기에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과도기가 2분기지 않습니까? 요 분기에 달러가 부족하면 뭐 유동성이랑 여기서 말하는 요 지급준비금인 회색하고 네. S&P 500이 거의 동행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려보면 동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달러인데 달러가 요 유동성이 풀리면 흔한 건 싸지죠? 유동성이 풀리면 달러는 약해지죠? 네. 유동성이 부족하면 달러는 강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2분기에요. 2분기에 좀 강해질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 코인이든 증시든 2분기는 약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고 또 달러는 조금 더 세질 수 있다. 달러는 조금 더 세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뭐 저는 뭐 환율이 1360원을 뭐 위로 뚫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혹시라도 반응을 하면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위로 뚫으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따라갈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1360원 넘어가면 사도 된다. 사도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돼 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1360원을 위로 뚫으면 네. 오히려 더 위로 갈 거예요. 3%씩 표현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공중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예. 3%에서는 여기도 역시 그런 건데 어떤 표현이죠? 가격에 대한 표현은 좀 조심스럽죠. 가격이요? 네. 어떤 가격? 지금 이제 2분기 저 예. 증시든 달러 값이든 일단 1360원 넘어서 잠깐 달러 상품 1360원 무너지면 달러 상품 가입할까요? 이런 무너진다는 건 질문 위로 안 하나요? 위로 네네네. 위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 값이 더 밀리면 더 네. 밀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저희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1360원에서는 지켜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자, 그- 먼저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1360원이에요? 그냥 기술적으로 그래요. 기술적으로. 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금 그래프 보면 2페이지의 그림인데요. 1360원은 그동안 지켜왔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2페이지 그림 보시면 1360원 정도를 최근에 좀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이제 위로 뚫리면 지금 삼각형이 상승형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상승 수렴형인데 하단은 계속 높아지는 게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요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360원이 상단이 지켜줘야 돼.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펀더멘털이고 뭐고 그냥 이게 위로 가는 거예요. 저것만 보면 우리도 좀 개입한 한 건가? 그래서 개입을 이게 지금 상단이 하단이 이게 높아지고 지키고 있는 있네요. 건 1344에서 지키고 있는 것 같은 지금 느낌. 요 위쪽을 좀 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건 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시장이 그 정도에서는 가격을 좀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360원이 중요한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360원이 뚫리는지 네. 그 이상으로 우리 원화 값이 내려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한다. 암호화폐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네. 6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6페이지에 있는 게 유동성 공급하고 비트코인 가격 간의 관계인데 저희가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회사에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만 이거는 그냥 관계만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유동성 공급 검은색 요거는 거의 연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코인의 비트코인의 네. 가격의 흐름 위쪽이면 상승하는 거고 아래쪽이면 하락하는 거예요. 전체 총 그림은 아니고 많이 닮아 모멘텀을 있네요.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많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닮아 있어요. 공급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2021년, 22년만 빼고 그때 뭐 인류가 좀 특이했던 상황이니까. 2015년, 16년, 네, 16, 17년 요때는 약간 다르죠. 네. 유동성이 좀 감축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좀 그때 올랐죠.
그리고 2021년, 22년 21, 22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네, 굉장히 그게 좀 뭐 특수한 상황이고요. 예, 좀 특수하고 나머지는 따라간다. 최근에도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유동성은 오히려 약간 공급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 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하반기에는 좋다. 죄송합니다. 코인 얘기가 아니라 주식 하반기에는 좋다. 유동성이 공급될 거니까 2분기 문제. 아까 2분기가 왜 안 좋은지 얘기 드렸죠? 네. 2분기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하지만 연준이 나설 것이다. 이해했습니다. 예. 다음 차트 준비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없습니다. 위안화랑 달러화에 대해서요. 예. 위안화 물론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들어가죠? 네. 위안화랑 우리가 거의 같이 움직인다면 같이 움직여요. 뭐 좀 약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랑 그리고 중국 다 같이 희마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같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이제 한국은 같이 움직이는 하에서도 수출이 중요해요. 한국 수출.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잖아요. 회복세인데 좀 빌빌거립니다. 지금 YOY 수출이 네. 지난달에 3% 초반이거든요. 3월달이. 우리 경제를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군요. 이 3%에서는. 너무 이게 3% 초반의 성장은 너무 빌빌대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엄청 올랐는데 오히려 그동안 좋았던 차가 굉장히 주춤하고 있고 네. 잘 안 올라와요. 이게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그리고 사실 지난해에 수출이 마이너스 2자릿수로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기저효과만 하더라도 많이 올라왔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래봐야 3%예요. 중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니고 중국 경기도 우리 경기도 네.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 특히 한국이 수출 모멘텀이 회복이 그렇게 기대보다 약해요. 그리고 중국은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다음 조만간 이제 지준율 인하할 건데 네. 한국은 안 그런데 중국은 그러니까 원달러는 안 그런데 위안 달러는 미중 금리 차를 잘 따라가요. 한국은 한미 금리 차를 환율이 잘 안 따라가거든요. 거의 뭐 별개야. 지 맘대로 돌아. 근데 이상하게 중국은 미중 금리 차를 달러 위안 환율이 잘 따라갑니다. 잘 따라가요. 자, 최근에 중국이 금리를 내렸죠. 장기 대출 금리도 내렸고 조만간 지준율도 내릴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중국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은 처음에는 위안이 약해져요. 나중에 위안이 강해지려면 경기가 터닝해야 돼요. 금리를 내려서 그 효과가 경기 터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확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과도기죠?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는 중이죠? 그러면 미중 금리 차 면에서는 위안이 약세죠. 근데 한국은 수출이 별로 힘을 못 받고 있죠. 위안은 또 약세죠. 그러니까 원화가 그냥 같이 따라서 약해지고 있는 모양새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걸 좀 여쭤볼게요. 우리는 뭐 비단 일본뿐 아니라 우리도 원화값이 떨어지면 네. 우리 수출 국가잖아요. 그렇죠. 수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출에 늘 유리했고 예. 오히려 원화값이 오를 때면 일제히 언론이 야 이거 네. 수출 전선의 빨간불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늘 보면 지난 20, 30년 동안 이렇게 원화값이 떨어지면 네. 야 수출 전선엔 파란불 이런 기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또 우리 돈의 가치 하락에 대한 빨간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네. 언론이 워낙 부정적인지 예. 몰라도 예. 어쨌든 우리 수출은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속으시는데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어. 이게 왜 속냐?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환율 오르면 수출 잘 되고 좋은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 좋은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중요하니까. 실제로 과거의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시면 환율이 오를 때 한국은 망합니다. 뭐 망해서 환율이 오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환율이 오를 때 한국은 늘 안 좋아요. 근데 보통 한국이 안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죠? 그럼 좋은 걸 찾겠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환율이 싸잖아요. 원화가. 수출 잘 되잖아요. 그럼 기업 좋아질 거예요. 희망고문 하는 겁니다. 희망고문.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율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후관계가 잘못됐다고. 수출이 잘 돼야 환율이 떨어지는 거지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잘 된다? 그렇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미국에 차를 현대차 하나 수출하더라도 원화값이 낮으면 네. 더 싸게 살 그건 수 맞죠. 있고. 그건 맞죠. 네. 그거는 이제 보통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알고 오류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를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잘못 본다기보단 교과서 틀렸다고 제가 얘기할게. 네. 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다른 모든 조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죠. 그거는 뭐 얘기도 않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는 그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라는 말이 개소리라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율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수가 없지. 그게 말이 돼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환율 혼자 올랐어.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 잘 돼. 그건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베노믹스가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한데 환을 그냥 통화를 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수출이 좋아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베노믹스를 우리가 하거나 뭐 한국은행이 갑자기 양적 완화를 하거나 뭐 한국은행이 갑자기 뭐 통화 절하해서 뭐 금리를 뭐 마이너스 하거나 뭐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게 돼. 근데 그런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럼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냐? 그 나라의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게 뭐예요? 한국의 펀더멘털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한국의 펀더멘털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출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잘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는 보통 수출도 같이 안 됩니다. 사실 인과관계가 반대지. 수출이 안 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지난 우리 경제에서 한 2, 30년 동안 엄청 논란이었거든요. 논란일 것도 없어.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제 속고 있던 거죠. 뭐 20여 년 전에 강만수 장관이 들으셨다면 정말 깜짝 놀라시고. 그러니까 강만수 장관이나 뭐 옛날에 이제 뭐 기재부의 최 모 씨가 얘기를 하셨던 네, 네. 최틀러라는 분이 있었죠. 환율을 최틀러. 약하게 만들면 네. 기업에 좋다.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우리 젊은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워낙 우리 원화의 약세를 유도하면서 히틀러처럼 굴어서 최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관료가 계셨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베노믹스가 한 거란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네. 그러려면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고 뭐 기재부가 뭐 대량으로 그냥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통화를 약하게 만들고 그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지. 왜 못 하자고. 미국에 허락이 없으면 못 하지. 일본이 왜 그렇게 아베가 그렇게 트럼프 앞에서 개그를 했겠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예? 그리고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그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외환시장 개입을 못 한다면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네. 4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이 4페이지 그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수출이 녹색이에요. 회색이 환율의 YY예요. 수출도 이제 YY인데 둘 다 YY예요. 자, 위로 가면은 녹색이 위로 가면 수출이 잘 되는 거죠. 와, 거의 똑같은데요. 완전 똑같죠.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환율이 오르면 네. 그러니까 환율이란 건 이 회색이 이제 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회색이 네. 밑으로 간다는 네, 얘기예요. 네. 지금 축이 반대기 때문에 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 그냥 환율을 생각하지 마시고 원화 값으로 생각하시면 맞겠네요. 네, 원화 값으로 원화 값이 생각하면 내려가면 수출이 수출이 잘 그대로 네. 반대잖아. 네. 오히려 수출이 안 되잖아요. 이 그림이 네. 이 그림이 말해주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건 거꾸로라고요.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가 싸면 회색이 밑으로 가면 수출이 잘 된다? 정반대예요. 수출이 안 되니까 원화가 약한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겁니다. 이 그림은. 그러니까 괜히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라고. 예? 환율이 오르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물론 그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원화 환산 수익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희망회로를 돌려서 이러니까 수출기업이 좋을 거야. 그렇지 않다고요. 정반대예요. 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명쾌한데요. 그래서 보실 때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해석할 때.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희망을 깨버려서 너무 죄송한 제가 말씀입니다. 팀장님하고 있으니까 예. 한 시간이 이 3% 오면 전문가분들에게 천천히 이야기 정말 재밌게 시간이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도 엔화값도 하나 정리하죠. 예. 우리 세대는 엔화는 항상 10배였어요. 엔화는 원화의 10배. 10배. 지금 뭐 9배도 안 되잖아요. 예. 엔화값 많이 내렸어요. 우리 돈이 세졌다고도 할 수 있고요. 네. 이건 어때요? 저도 사실 그동안 원보다 N이 더 세질 거다. N이 세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결국은 뭐 작년 말부터 그럼 뭐 금리 인상했으니까 N이 그래도 강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미일 10년물 금리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의 그걸 따라가요. 네. N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거죠. 미국은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고 10년물이 일본은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안 돼. N이 강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미국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고 일본도 경제가 좀 살아나야 이제 결국 엔이 강해지는 이제 흐름으로 갈 텐데 지금 2분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반기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에 대한 엔화는요? 원화에 이게 대한 너무 엔화는 쿠션이네요, 그죠? 사실은 네. 뭐 달러화에 대비해서 두 나라의 화폐가 네, 다 결정이 맞아요,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원엔을 보면 거의 1년 동안 변화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뭐 900, 850, 뭐 요 사이 와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거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게 방향성 얘기하기 좀 힘든데 네. 하반기로 본다면 아마 N보다는 하반기에 원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해도 진짜 2, 3년 전만 해도 일본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폄훼하고 예. 일본 경제 끝났다는 그런 분석이 정말 쏟아졌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가보면 뭐 스타벅스 가보면 우리보다 싸니까 싸죠. 야 네. 엔화값도 떨어지고 쟤들 끝났어. 여행 갔죠. 하다가 이제 일본 경제가 좀 약간 살아나는 기미가 있고 우리가 이제 수출 중심으로 해갖고 조금 약해지니까 네. 이제 원 엔화 환율을 예측한다는 게 네. 불과 2, 3년 전에는 네. 저 진짜 이게 5배 될 거야 좀 있으면 뭐 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네. 전망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네. 일본 경제는요. 특히 일본 주가는 아베노믹스 때 저점을 그러니까 2011년 전후에 저점을 치고 계속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일본 주가가 최근에 강한가 보다. 아니에요. 최근에 오름폭이 강하긴 하지만 실제 이미 2011년부터 거의 15년 동안 그래요. 네. 일본 주식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완화라는 게 이제 해당국의 경제라기보다는 특히 이 주가에는 기업 실적에는 이제 분명히 플러스 요소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가 다르냐? 한국은 수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원엔을 그러니까 원엔이죠. 원 대비 엔이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내수거든요. 네. 물론 수출이 크긴 하지만 내수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일본이 내수가 회복을 할 거냐, 하반기에 한국의 수출이 더 빨리 회복할 거냐, 이게 원엔을 결정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변동성이 큰 나라입니다. 내수보다는 수출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그래도 원화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N보다는 하고는 있는데, N은 워낙에 정책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하반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변수를 남겨놓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말 간단히 하나만요. 네. 1360원 뚫리면 우리는 개입 안 해요? 개입을 할 텐데 네. 개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개입하는 게 왜 네. 미세 조정 뭐 이런 것만 가능하잖아요. 미국 눈치 보면서. 그게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해요. 최근 10년, 네. 최근 10년 동안의 개입의 양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무가내로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라인을 지킨다. 네. 혹은 특정 라인은 우리가 무조건 막는다. 이렇게 했는데 10년 전부터, 특히 최근 5년은 그렇게 개입을 안 해요. 그 예전에 보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외환보유고 매출 사이 쑥 줄어 있잖아요. 쑥 줄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개입을 할 때 미국의 눈치도 있고 시장을 우선시한다는 기본 어떤 철학을 좀 지키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환율이 막 급하게 엄청 오르는 게 아니면 그냥 완만하게 쭉쭉쭉쭉 이게 올라가는 셈이면 그렇게 강하게 개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1360원 밑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지는 한번 지켜보자. 네, 일단 그러셨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1360원. 60원을 위로 크게 뚫는다. 그러면은 뭐 펀더멘털이고 뭐고 일단 기술적으로 위쪽으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60원이 지켜진다 쪽으로 저희는 기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과 원화 가치가 거꾸로라 계속 뚫는다고 하고 저는 밀린다고 하니까 네. 똑같은 표현인데 원화 가치가 밀리고 환율이 뚫린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현할 때는 저는 상승 하락이라고 하지 밀린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고요. 네. 뭐 이제 환율할 때 좀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오른다 떨어진다가 좀 더 확실하고 혹은 원화 강세, 원화 약세 네. 이렇게 맞지 뭐 환율이 강해진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강해진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 달러만 잘 나가는 세상 킹달러 시대 전망해봤습니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팀장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태영기 라이브에 돌아오겠습니다. 기자 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